자, 미국이 뭐 어젯밤에 10시에 그 알바그다디 IS 이 수계를 이제 공습을 하고 추적을 해서 죽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사실 IS가 와해된 마당에 그걸 뭐 트럼프가 미리 몇 시간 전에 오늘 뭐 큰일이 터졌다, 10시에 한번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야말로 조직이 거의 와해되어서 개별적으로 쫓기던 바그다디의 자살인데요. 자, 이제 이런 모습들을 그 과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트럼프의 행동들을 보면서요, 제가 참 어제 하나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무슨 책을 읽었는가 하면요, 히어더 리더 이 페렌바크라는 사람이 쓴 이런 전쟁, This Kind of War라는 책을 어제 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6.25 부분을 쭉 다룬 책입니다. 6.25가 나기 전에 1945년부터 그 다음에 48년 한국 건국,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고 일부 군사 자문단이 남아있고, 그리고 북한이 남침을 하고 그 며칠 사이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을 다룬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그때로부터 70년, 지금 훨씬 지나서 80년이 되어가도 별로 바뀌지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안 바뀌었냐? 세계의 정세도 안 바뀌었고, 북한이 대응하는 모습도 안 바뀌었고, 또 미군이 대응하는 방법도 또 안 바뀌었고, 한국 정부의 형태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한국의 6.25를 다룬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 배경과 또 전쟁 과정 등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쓴 6.25에 관한 책들이 거의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6.25를 다룬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6.25 직전에 미국이 어떠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몇 년간 고생한 사람 다 집에 가라. 그래서 1950년이 될 때쯤에는 유럽에 있는 38,000명의 미군, 그리고 일본에 있는 뭐 한 7개 사단 정도와 이제 한 개 그 기갑 연대 정도의 군대, 총 한 20만 명 안팎의 군대가 미국이 보유한 대부분의 군대였고, 그때 미국의 의회나 미국 내부의 국민들 또 정치인들은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왜 미군이 대량으로 있을 필요가 있냐 해서 군대와 조직, 명령 체계, 무기를 다 해체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끝나고 제일 먼저 한국에 이제 급히 투입된 서민서 특임대대, 그러니까 특임임무대대라는 이름을 가진 대대가 와서 열심히 쌓았지만은 그 사람의 무기는 M1 총, 그 다음에 기관총 몇 정, 박격포 몇 개, 그것도 구식이요. 그리고 무반동 총은 총알이 없어서 못 쏘고, 이런 정도로 무기가 빈약했고 대포도 몇 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걔들은 일본에 월급 받는 군인으로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인데 일본에서 구두 닦는 급사, 그리고 첩까지 다 데리고 병들이 있을 정도로 그냥 월급 받는 군인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잘 놀고 지내다가 한국에 며칠만 좀 갔다 오라 해서 갔다가 산보듯이 왔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 뒤에 투입된 미군 부대들도 지연용으로만 이렇게 역할을 했지, 계속 낙동강 전선에 내몰릴 때까지 깨졌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때 미국은
한국을 뭐 최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왜 그럼 한국 전쟁에는 개입했느냐? 소련이 지금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지 제한적인 전쟁을 하는 것인지를 의도를 잘 몰라서 그 의도를 테스트하려고 지금 한국 전쟁에 제한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25 직전에 에치선 국무장관은 한국과 대만을 이 미국의 방어라인에서 제외했고 유럽에서는 나토도 생기고 소련에 대응하는 능력이 안정이 됐지만은 아시아에서는 곳곳에서 지금 당시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또 중국 내전에서는 중국이 거의 중국 대륙을 국민당을 밀어버리고 먹는 동안에 미국은 그야말로 이제는 더 큰 전쟁을 하고 싶진 않다라고 바라보면서 중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봤고 또 북한이 지금 소련과 중국이 북한과 만나서 자 한국을 한번 쳐내려가 봐라. 우리가 무기와 탱크를 150대나 줬어요. 비행기가 200대가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3만 명이 넘는 중국 부대 내부에 있던 조선족을 북한으로 다 보내줬습니다. 전투 경험이 풍부한 항일, 그다음 한국민당 전쟁에서 내전에서 충분히 전투 경험을 가진 베테랑 군대를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 9만 명의 북한 군대가 150대의 탱크를 앞세워서 T-34 밀고 내려가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소련이 체크해 본 겁니다. 그래서 못 막을 거다라고 미군이 이렇게 보고 그러면 한 일주일만 하면 한국을 먹어버리지 않겠나. 그러면 베트남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슬금슬금 아시아에서 다 먹어버리자고 소련이 아시아로 공산화의 중점을 옮긴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전략도 없었고 한국에 대한 전략도 없이 한국에는 일단 군대를 주둔시키지 말고 빨리 발을 빼버리자. 그럴 만한 지금 역량이 안 된다. 처음에 일본이 망했을 때 3만 8천 명의 미군이 한국에 3년간 주둔을 했습니다. 45년부터 48년까지요. 그러다가 49년이 되면서 다 빼버리죠. 왜? 지금 미군의 역량으로 봤을 때 이제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한국은 그야말로 이 군대를 두고 있을 만큼의 가치가 없고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왜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는 투입했느냐? 한국을 포기해서 넘겨주면 소련이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다 아시아에서 분쟁 지역에서 먹어버릴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는 용납하지 않고 원상복귀를 바란다라는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극소수로 투입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2억의 사단이 처음에 개입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련의 의도를 막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고 몇 개 사단만 투입되어서 원상 복귀시키는 게 핵심이었지 이 전쟁에 뭐 전면적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전쟁 자체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또 그런 목표에서 그 직전에 발족한 유엔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유엔군이라는 타이틀로 다들 조금씩은 보냈지만 미국을 빼고 나머지 군대를 보낸 나라의 규모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의용병 형태로 온 거죠. 프랑스도 그랬고요. 영국도 그런 성격이 강했죠. 뭐 의무적으로 국가가 대거 군대를 투입한 나라는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미국의 의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어제 김영철이가 갑자기 또 튀어나왔습니다. 미북 정상 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간에 친분을 내세워 연말을 넘겨보려는 것은 망상이다라고 지금 어제 공갈을 쳤습니다.
연말 시한을 강조해서요. 자, 북한이 6.25를 앞두고 지금 계속 무슨 선전전을 했는가 하면 49년에 남과 북이 선거를 하자. 그래서 다시 또 이 공동정부를 세우자니 이런 쇼를 했습니다. 자, 결국 지금 북한은 미국의 의도가 남한에서 어느 정도인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어제 시한을 정한 겁니다. 자, 북한이 원하기는 쭉 시한이 없이 가는 것도 북한이 나쁠 건 없는데, 이제 핵과 ICBM 개발을, SLBM 개발을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이제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미국이 그냥 시간만 끄는 쪽으로 가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우리가 개발할 만큼 다 했는데도 우리한테 시간을 주는 척하며 그냥 끌고 간다. 저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트럼프가 그냥 좋은 말 하면서 김정은과 나는 좋은 관계다, 뭐 믿을 수 있다,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에 협조하면 잘 살게 될 거다, 그리고 편지를 교환했다, 믿는다, 이런 소리만 계속하면서 진짜 끌고 가려는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진짜 우리가 좀 세게 나가면 미국이 협상에 들어와가 핵 동결을 전제로 해가지고 뭐 미국이 평화협정도 맺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 즉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까지도 갈 수 있는 건지를 이제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지시 이틀 만에 금강산 철거 논의하자고 통지문을 보냈어요. 자, 이런 통지문을 보내고 나니까 오늘 한국의 통일부가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 실무회담에 응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자, 북한은 지금 미국에 대해 한국에 얼마나 개입할 의사인지를 체크해보자.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의 시한을 통보한 겁니다. 김영철은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가 시간 끌기를 해 올해를 넘기려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리고 유엔 등에서 반공화국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고립해서 죽이려고 한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벗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면서 지금 연말까지 시간을 내세워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라 했는데 들고 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뭔가 추가적인 도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 2대가요. 지금 괌에서 이륙해가지고 대한해협에서 날아다녔어요. 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사실상 한국에 오지 않고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에 북한의 쌍중단의 요구와 맞먹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전략 자산이 다시 지금 한반도 주변에 왔다. 즉 대한해협 동해에서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미국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오지 않는다는 부분이 깨진 겁니다. 이 부분은 러시아, 중국이 지금 한국의 이 방공 영역을 침투해서 대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미국이 최근에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이 기피하는 김영철을 일부러 내세워서 수위 높은 추가 도발이 연말을 넘기면 될 수 있다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한 이후에 계속 지금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불이 오고 갈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지금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해서 비핵화 협상판을 그 전에 미국이 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ICBM을 쏘든지 SLBM을 쏘든지 대미 기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ICBM을 쏘게 되면 트럼프가 이제는 자기가 주장해왔던 미국의 지금 조야에 대한 자기의 업적이 정면으로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달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 참에 북한에 대한 또 전쟁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요. 북한이 ICBM을 쏘게 되면요. 자, 그리고 북한이 진짜 잠수함에서 지난번보다 더 진전된 SLBM을 쏴도 미국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다시 트럼프가 확 돌아서서 대선까지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 국면 2010년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을 때 체면을 고려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이번에 알 바그다디를 이렇게 죽였다고 저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 무슨 존 볼턴이 정언을 하니 숨겨진 인물, 트럼프 저 행정부 안에 있던 인물이 곧 책을 내니 최근 미국 법원이 트럼프 이 탄핵에 대한 하원의 조사가, 청문회 조사가 그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준 부분 등 트럼프가 좀 불리한 요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트럼프가 정반대로 돌아버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구실보다는 한국을 향해서 도발을 해서 미국이 한국에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가.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 지소미아 재고하라고 미국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협상 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공평하게 부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문하고 만날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뒤로 빠져버렸고 미국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고 최근에 여러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지소미아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가 한미 간에 지금 매우 갈등과 동맹균열이 심해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국에 대한 아주 교묘한 형태의 공격, 예를 들자면 서해 NLL 일대의 무인도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쏴가지고 섬을 하나 공격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에 나올 것인가,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는데 무인도라서 한국이 대응을 안 하고 어물거리면 그 다음에 북한은 방사포 등으로 연평도를 공격했듯이 한국에 또 이런 육지에 대한 공격을 실제 할 겁니다. 사람이 사는 지역에 대한요. 이랬을 때 한국과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겠죠.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북한이 우리가 한국과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미군을 우리가 순식간에 28,000명을 끝내버릴 수도 있다. 자, 우리가 단거리 핵미사일을 쏴서 주한미군 기지에 떨어뜨리면 너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하는 꼴을 보면 강한 협박으로 돌기 위해서 차근차근 명분을 이렇게 축적하고 그 협박은 한국의 대응과 한미 간의 대응, 국제적인 대응 등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서 위기를 최고조로 고조시켜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부분으로 지금 가려고 그 타이밍이 미국의 대선 전까지 협조해 주는 걸로 가려다가 이제는 위기 고조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6.25 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전쟁을 해도 한국과 미국의 무기도 제대로 없었고 전략도 없었고 그야말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다가 초반에 그렇게 깨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한미 간의 관계가 해체되어 가는 수순이고 한국 정부의 방어 의지나 한국군의 방어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 그때 6.25 때도 처음에 3일간의 25, 26, 27 전쟁에서 한국의 당시 참모 총장의 잘못된 대응으로 군대 4분의 3, 한 8만 8천 명쯤 되는 한국군이 4분의 3이 날아가 버리고 2만여 명만 한강 이남에 남아있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북한이 계속 협박하는 부분이 심상치 않은 지금 도발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6.25 때의 교훈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큰일 날 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